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우리 국민 8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네팔 정부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고 장미란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숙소를 나선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을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밤 장미란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장 씨는 밤 10시 15분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한림항 인근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브리핑에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기지국 신호 위치 변화가 없었고 추가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장 씨가 숨진 시점이 실종 다음 날인 13일 새벽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의 반지와 머리띠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에 쌓인 야자수 낙엽 등에서도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장 씨 소유로 추정되는 끈도 발견했다며 부검이 역시 장 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 씨는 어제 구속된 부경장과 통화한 내역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유족들은 부검이 진행된 어제 장미란 씨의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 수사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발생하는 흔적이라며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은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미란 씨 유족은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 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유족은 SBS 취재진을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팀 관계자가 찾아와 장 씨의 목에 있는 뼈 일부가 골절된 걸로 확인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에 있는 치골인지 골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게 이미 부서져 있다. 이거는 이제 목을 매달 때 부서질 수밖에 없는 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 장 씨가 앉은 상태로 야자수 나무에 목을 맨 걸로 보인다고 유족 측에 알렸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얇은 야자수 줄기에 어떻게 끈을 매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의문점은 좀 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어디다 끈을 매달아서 자살을 할 거냐. 야자수 줄기 하나하나마다 좀 얇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 걸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유족들은 또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장 씨가 발견됐을 당시 자세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몸통 부분을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좀 뿌리 깊은 가지 같은 좀 단단한 부분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걸어서 앉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끝까지 의문이긴 해요. 이게 맞는 건가?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고 장미란 씨가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 안쪽입니다. 현장 주변과 야자수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
카나리아 야자수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농장 안으론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쪽 줄기들은 다른 품종보다 높이가 낮아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드나들기도 어렵습니다. 3에서 6m 높이의 카나리아 야자수가 빼곡한 사건 현장 인근의 또 다른 야자수 농장입니다. 좁은 틈 사이로 촘촘히 뻗어있는 줄기들은 쉽게 부러지고 그 끝부분은 뾰족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알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 가끔씩 차나 몇 대 다니지. 이제 우리는 냄새 못 맡았고 다니는 것도 못 봤고 전혀 몰랐어요. 카나리아 야자수의 특성을 잘 아는 인근 주민들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시가 엄청 아파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겠나. 나는 그게 날카로워가지고 살이 박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카나리아 야자수 가지에 줄을 걸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목매갈 수 없어요, 저기는. 가지가 부러지지.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가지 만져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 사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49.99 대 51.111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줄기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곳에 지금 끈으로 목을 맸다는 건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신고 104일 만에야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고 장미란 씨뿐 아니라 부모 경장이 허위로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죠. 부경장은 내부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처리 과정이 매우 유사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남성 A씨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6월 28일. 나흘 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자는 고 장미란 씨 사건을 맡았던 제주 서부서 부모 경장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찾은 가족은 A씨가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건은 약 5시간 반 만에 종결됐습니다. 부경장이 A씨가 경찰관 만나길 거부했다며 실종 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가족하고 연락하기 싫다. 만약에 내 번호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부경장은 내부 전산망에 허위 내용인 소재 발견 코드를 입력하면서 A씨와 통화한 전화번호라며 연락처 2개도 기재했는데 이 중 하나는 A씨와 전혀 무관한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경장과 A씨의 통화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이 돼서야 A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찾으면 뭐 할 거야? 사람 죽은 다음에 찾으면 뭐 할 거냐고. 경찰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40여일 만에 반복된 부경장의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가짜 실종 해제 사유를 입력하는 등 판박인데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망과 소재 발견, 자진 귀가 등 해제 코드만 입력하면 이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건 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경장 담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와 A 씨 사건 외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298건에 달하는 만큼 위법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가장 큰 허점은 실종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런 식의 셀프 종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한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전산 기록에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교차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담당 형사가 해지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개과장이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이중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와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은 경찰 수사부서나 순찰대 감독관이 실종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선 한 발 더 나아가 감독관이 사건 종결을 승인한 기록까지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일본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실종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경찰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본은 벌써 서장이 관심을 갖고 실종 관계 절차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예요.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탐정이나 민간조사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민관 합동으로 수사 규모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탐정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조사업 이런 쪽에서 맡는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실종 수사의 경우 성평등 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공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고 장미란 씨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무능함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웠고 오늘은 제 식구 감싸기나 사건 암장 같은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 내부의 감찰, 봐주기, 얼렁뚱땅 대묻기, 덮어주기, 인권 침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고 장미란 씨 사건이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확산하는 데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만 봐도 국민이 검찰 보안 수사권 박탈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찰개혁을 강조하는 데 대해선 1년 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청장 공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따른 후가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8명의 연락이 두절되고 다른 10명은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베이징 최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흙탕물이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계곡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애타게 호루라기를 불어보지만 피할 틈도 없이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그대로 덮치고 마을을 잇는 다리는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과 네팔 라수아 지역을 잇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마을이 물에 휩쓸리면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네팔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넓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 구조하고 위험에 처한 주민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궈칭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수습 작업 지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마을로 가는 도로 곳곳이 파괴된 데다 수력, 태양광 등 발전 설비 손상으로 곳곳에 전력 공급이 끊겨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같은 강에서 발생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홍수의 경우 빙하호 범람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 녹음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가 하류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8명과 현장에 고립된 10명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보도국 김하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네팔 현지에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공을 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 구조를 요청하고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책반을 만들어 내일 오전 현지로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팔 홍수로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김하영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7만 3천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발표에서 용산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는 오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6일 만에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국토부의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국토부 역시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13 공급 대책 때 7만 3천 가구에다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공급을 예고했는데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산공원과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7만 3천 가구 안에 애초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추가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고 연내 발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1.2배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선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될 추가 공급 지역에 서울은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지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의 그린벨트 지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입니다.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낮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가 8.13 대책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남 감북지구는 고양시 대곡역 일대와 함께 업계에서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 공급 후보지입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과 멀지 않습니다. 2010년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만들어 2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소송까지 하며 반대해 개발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입지 조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인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곳을 포함해 성남과 의정부, 광명, 고양, 김포 등 경기도 10개 시와 인천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지난 대책 발표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할 7만 3천 호 안에 서울 그린벨트는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추가 물량 대다수는 경기권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기 공급이거든요. 서울에 대한 좀 공급의 기대감이 있었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일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를 포함해 서울 내 유휴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중국에서 배추에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묻힌 사건은 냉장차 운송비를 아끼려다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된 이 배추들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유통업자들은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면 배추의 신선도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장거리는 냉장 차량을 이용해야 신선도가 유지되는데 포름알데히드를 품물에 배추를 적시면 일반 화물차로 운송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냉장 운송에 비해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발 당시 화물차에 실린 배추는 장쑤성, 안휘성 등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모두 차량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는 지역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유통된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허베이성의 배추 재배지에서 어디로 유통됐는지 그 경로와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30년까지 생산지와 유통 경로, 가격 정보 등을 담은 현대적 농산물 원산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에 유통된 배추에 문제가 없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 전체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不光说你们韩国可能对这关心，我们也很关心啊。他一有这个一听说，很快我们也立刻就是也很大的反响，谁不担心啊？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배추 재배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물량이 있는지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실태 파악 중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의 식품안전당국과 수출입 담당 부서에 이틀 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약처가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물론 절임 배추와 김치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서도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배추나 김치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논란은 중국산 배추에서 시작됐지만 불안은 김치로도 번졌습니다. 당장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2만 200여 톤,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그보다 16배 많은 33만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집에서는 김치 없이 밥 못 먹는데 나가면 김치를 안 먹어요. 양념 다대기 자체도 문제잖아요. 개인이 소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소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에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이력이 있는 59개의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출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서는 6에서 22mg/kg, 배는 최대 60mg/kg까지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었다가 금방 포름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배설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식품 536종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의 93%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배추에선 킬로그램당 0.35mg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나 배추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와도 자연 상태의 배추에 원래 있던 건지 인위적으로 묻힌 건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보니 명확한 인체 안전성 기준도 연구돼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포름알데히드 검사에 나섰다며 검출될 경우 자연 생성 함량을 고려해 폐기나 반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30대 중국인 남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이 중국인 남성은 피해자가 다녔던 대학의 시간 강사로 숨진 여성으로 변장까지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원룸촌입니다. 책 넓은 모자에 긴 원피스, 한쪽 손에는 하얀색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딘가 어색한 이 사람. 바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정모 씨입니다. 여성복 차림을 한 정 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휴대전화에 전원을 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완전 범죄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처럼 여성 옷을 입고 피해자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핸드폰을 들고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맞았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는 그 사람이 피해자인 줄 알고. 정 씨가 피해 여성이 다니던 대학원의 시간 강사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지난 1학기 시간 강사로 수업을 했던 강의실입니다. 숨진 대학원생도 이곳에서 피의자의 수업을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문제 때문에 관련 전공자로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금지게 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 여성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변 쓰레기 소각장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도덕적 책임과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수학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원과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에 7,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씨가 공직자에게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현 씨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현 씨와 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씨가 교사 등에게 준 돈은 문항을 사고 파는 거래,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금품인 만큼 현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공직자 등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모두 형사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거액을 받고 문항 거래를 한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현 씨처럼 문항거래 혐의로 기소된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 씨 사건은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폭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 경남 남해안 지역에 또 비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반도 주변 날씨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부터 살펴보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고 있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북쪽 해상을 지나서 오는 모레쯤 중국 남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제주도에 가장 가까울 때도 태풍과의 거리가 580km로 멀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멀어질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우리나라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지금 위성 영상을 다시 보면 지금 북한 쪽에도 선형 형태의 길게 뻗은 비구름이 보이죠. 흔히 말하는 장마전선, 북한 입장에서는 2차 장마입니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에 만들어지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한 달 전에 중부지방은 장마가 끝이 났는데 이게 다시 남하할 때 또 한 번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걸 2차 장마라고 부르고 가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레이더에서 보다시피 오늘 북한의 경우에는 2차 장마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내일 우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선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고 북쪽에선 비구름이 발달하는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이번 주말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 피해가 심했던 남해안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179명이 숨졌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걸 알면서도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허위 자료를 작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영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국토교통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제목에 적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리한 규정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해석해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 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3시간 반 넘게 회의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쏙 빼고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고의 누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해당 자료들을 만들거나 내용을 최종 검토했던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장차관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폐와
또 조직적인 이런 참사 수습에만 속도에만 급급했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더 정말 면모가 다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단은 앞으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정재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할 수 있다는 영상을 내보내 미 경호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단 11월 중간선거 전까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란 국영방송 IRBR에 나간 3분짜리 영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암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چند میلیون بازیکن فیفا ضد ترامپ چشم انتظار دریافت جایزه 10 میلیون دلاری ما هستند. 이란 매체들은 지난 2월 28일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숨진 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위협하는 내용을 보도해왔는데 베런을 공개 지목한 건 처음입니다. CNN은 미 비밀경호국이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고 모든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 외교장관들에게 당분간 이란의 새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 없고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른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능한 많은 원유를 수송하겠다는 계획도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호르무즈 국제 수역 내 모든 기뢰가 제거, 폭파됐다는 미 해군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의 기뢰 제거 주장은 선전용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파기한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먼저 복원하지 않는 한 해협 재개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쟁 발발로 대피령이 내려졌던 중동 지역 미국 외교관들이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미국의 외교 인력 재배치 계획 역시 긴장 완화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긴장 완화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 군사 공격은 이제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40%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다 보니 그만큼 송전 비용이 늘고 지역 갈등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쓰면 요금을 더 깎아주는 겁니다. 먼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북부, 중부권과 남부권 4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남부는 요금이 거의 그대로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인천은 킬로와트 시당 6원에서 10원 정도 싸집니다. 강원 충청은 10원에서 15원, 경상 전라는 13원에서 18원씩 현재보다 최대 10% 내려갑니다. 포항 광양의 철강, 여수 울산의 석유화학처럼 남부권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 그리고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단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할인폭은 4개 광역을 다시 11개 지역으로 나눈 뒤에 결정됩니다. 송전망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는 연간 수백억 원까지 전기료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차등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 오늘 공청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부담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떠안게 되는 데다 공급 비용 외의 요소가 많아 가격 왜곡이 심해질 거란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비수도권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으면 가격은 이건 상당히 왜곡되는. 기업의 입지는 전기료 말고도 기반시설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요금이 내려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은 줄어들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세부 요금을 확정한 뒤에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빗물이 빠지도록 설치된 투수블록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 저희가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투수블록. 그런데 샘플 조사 결과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물이 아예 빠지지 않는 게 절반이 넘었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투수블록을 수거해 시험했더니 납품 성적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이 투수블록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서울시가 네. 조사를 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 장관들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 또 국토부 하고 있는 그 투수블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안전관찰 기능과 그리고 이 지방 계약의 적정성을 따지는 이 부서로 하여금 전국에 시공되어 있는 곳들을 조사를 해서 조달청도 투수블록 생산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조달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공공부문의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 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시 빗물이 스며드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생태 면적률 제도가 강화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투수블록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고 또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에서 엉터리로 비용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투수블록을 까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호칭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5.18 폄훼 토론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 의원을 겨냥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고 맹공했는데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란 표현만 문제 삼아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군사 쿠데타와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이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말을 하는 자유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빼앗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의원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토론회를 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최장 1년의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재차 약속하며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 대표의 퇴진이 먼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당원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고 자평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남은 임기 1년 동안 2028년 총선의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에 교두보를 쌓겠다며 대여 투쟁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는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방안은 당협위원장을 해당 당원협의회에 전당원이나 책임당원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의원 물갈이를 통한 당권 장악이라고 의심하는 소속 의원들 가운데선 장 대표가 지난 1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거나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전당대회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4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도 장 대표 기자회견 이후 회동을 갖고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총선 승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중진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오늘은 고민해야 할 내용 중 하나라며 대응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고 내년에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지난 1년에 대해 보수의 새 길은 없고 징계와 줄 세우기를 통한 사당만 남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이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BS와 만나 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입니다. 2020년 7월 애플이 아리백을 확대 선언하면서 여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튑니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기업에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쓰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같은 해 11월 하이닉스가 2년 뒤엔 삼성전자도 아리백을 선언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호남 반도체 단지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제언을 정부와 여당 등에서 요청받아 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제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회원사 4,000곳을 거느린 단체입니다. 한국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선 그는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AI is growing at an unprecedented scale. Whatever forecast we had 3 years ago for electricity or clean electricity is already, we have passed that forecast now. 신속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hips are built where the power is. And speed to power is speed to market. Speed to power is speed to market.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저탄소, 즉 청정에너지라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We need electricity. We need it now.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get electricity now is through renewable sources. 미국 메타가 아리백 탈퇴에 이어 가스 발전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반도체협회 측은 기업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저탄소 에너지를 향한 반도체 업계의 의지는 명확하다면서 한국도 저탄소 에너지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당의 활로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가 남긴 이 한마디에 쏠렸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분 남짓 짧은 글을 읽으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듬해 개혁신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대선 이후 다시 대표를 맡은 지 13개월 만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1명만 배출한 초라한 성적에 그쳤고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 대표는 뉴미디어 전략을 강화하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돌파구를 뚫어보려 했지만 당내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사퇴 해변에선 이 말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8년 총선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의 개혁신당으론 보수 야권의 한 축을 온전히 막기 어려울 걸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야권 잠룡인 이 대표가 가벼워진 운신으로 반 장동혁 대표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개혁 보수 세력과 연대를 모색할지가 관심인데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대표도 지도부도 자강부터 하자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흐렸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오늘도 밀양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습니다. 8월 하수님에도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태풍 사오델과 이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경남 남해안 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지방에 최고 8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특히 오후 시간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도 내일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하늘은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밤낮 무더위의 기세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